어떻게 하던 간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굉장히 악화될 수 있다는,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시장이 급변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집권하게 되면 급변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거다. 모든 증시들이 하락한 시점이고, 이런 것들이 시장이 전부 다 선반영됐고 실물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되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할 수 있다. 앞으로 찾아오는 건 경기 침체, 내수 침체가 동반된 대세 하락이 2025년부터 본격화된다라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탄탄한 미국 경제와 달러 강세로 인해서 글로벌 모든 대부분의 자금들이 자산 증식을 위해 미국 시장으로 유입되기 시작했고, 미국 시장은 강세를 유지해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2일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발표되었고, 4월 5일 이후부터는 모든 나라에 보편적 관세, 기본세율 10%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부터는 모든 각국의 나라에 개별 관세가 부과되면서 이젠 상호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찾아오는 이 경기 침체가 더 짙어지고, 이 경기 침체가 부각되는 시점에서 이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장이 이 시장에 선반영되면서 증시가 한순간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그리고 미주, 그리고 남미, 유럽 모든 국가의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이틀 사이에 시가총액 6조 6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경이 넘어가는 자금들이 증발된 상황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자금도 증발된 상황이었겠죠. 제가 2024년 12월 달에 강의 영상에서 앞으로 찾아오는 2025년 2월 달 이후부터는 미 증시가 큰 폭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상담 때도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저는 적절하게 익절을 보고 현금 보유하셔라 라고 많이 말씀드렸고, 이제 앞으로 미국 트럼프의 정책안, 그리고 미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봤을 때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가 집권하면 시장이 급변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미 시장은 선반영되어 왔고 여러 보조 지표들만 보더라도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이다. 그래서 적절하게 익절하고 현금 보유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욕심, 이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그리고 미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게 눈에 보이니 당연히 계속 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하셨던 분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미국 시장이 크게 상승되고 여러분들의 자산이 증식되었습니까? 자산이 증식되는 것만 재테크가 아니라 내 자산이 더 이상 손실되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 또한 재테크입니다. 따라서 누구는 지금 현금을 적절하게 익절해서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저가 매매를 고려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장기간 고점에 물려서 지금 시간에 노출되고 여러 가지의 기회비용이 크게 발생되면서, 또는 중간에 손절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산이 크게 손실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이 상호관세 적용으로 인해 이 기업의 실적 부진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실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클 겁니다. 그렇다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지금의 주식시장처럼 부동산 시장도 동일하게 움직일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강남의 집값이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상승을 하다 보니 강남 집값은 앞으로 하락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주식 폭락에 이어 여러분들의 자산 손실이 크게 똑같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시라 제가 말씀을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강의 영상은 23년 1월 22일 날 강의해 드렸던 영상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 3년 전 강의 영상인데, 예언 2025년 26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앞으로 수도권 대세 하락장 진입, 서울 강남 아파트까지도 하락한다라고 지금처럼 동일하게 2년 전, 3년 전에도 강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1월달, 23년 1월 여러분들의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보십시오.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 가장 낮게 형성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집값이 큰 폭으로 폭락했던 시기에 저는 이런 주장들을 해드려 왔었죠.
지금 23년 상반기 계속 22년부터의 하락 기조가 이어질 거고, 다만 23년 하반기부터 24년 상반기에 부동산 매매, 전세 전부 다 반등 시기가 찾아오면서 모든 아파트는 전고점 대비 평균 80에서 85%까지 전부 다 반등될 거다라고 말씀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상급지는 전부 다 신고가가 경신될 거다. 25년 이후에 경신될 거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모든 아파트는 전고점 대비 평균 80에서 85%까지는 전부 다 회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디테일하게 급지마다 또 가격의 상승폭도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리고 25년 이후에 세계 경기 침체 위기로 빠져드는 시기가 찾아오게 될 거다. 경기는 악화될 거다. 이 시기에는 경기를 회복하고 활성화시키는 정책들이 계속 나왔던 시기에 무슨 경제 위기에 디플레이션 위기냐. 지금 이 당시는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부각됐던 시기인데 무슨 디플레이션 위기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소비합니까? 소비가 엄청나게 둔화되는 디플레이션 위기에 빠져든 상황이죠.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 여러분들의 소비가 계속 둔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젖어든 상황이죠. 거기에 따른 디플레이션 심리가 계속 발생되는 위기가 생겨나는 구간이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의 실적이 부진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미중 무역 2차 전쟁이 본격 다시 시행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더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25년 이후부터는 본격적 다시 무역 전쟁이 재발할 거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로 시장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에 제가 줄곧차게 정말 외롭게 계속 전망을 꾸준히 일관되게 해드려 왔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죠. 지금도 집값이 상승되고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락 전환된다라고 꾸준히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 상호관세가 발표되면 앞으로 전 세계는 경기 침체 현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클 거고, 스태그플레이션, S의 공포가 자산시장에 충격을 주고 지금 이미 자본시장에 충격을 주었죠. 하반기부터 본격적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상호관세를 부과했는지, 그러면 그 부과를 한다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이 되고 자산시장의 충격은 어떻게 올 건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부과한 대표적 원인은 중간선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견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6년 11월 3일 이제 중간선거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약 총 435명으로 하원의원이 구성되어 있고 임기가 2년을 보장받아서 2년마다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예산, 세금, 여러 정책, 입법을 추진하는 그런 의원들이라고 보셔야 되고, 당연히 과반의 의석이 넘겨야지만, 동의를 받아야지만 입법을 추진하고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하원에서 입법 발의된 내용을 과반의 동의를 얻어서 승인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상원의원도 인원 구성이 약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6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3분의 1씩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공화당, 트럼프의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트럼프의 정책이 하나의 걸림돌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6년 11월 이 시기 중간선거 때 만약에 야당인 민주당의 의석수를 내주게 될 경우에 추진 동력이 완전히 약화될 수 있고 입법 추진되는 것들이 전부 다 철회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선거에 목숨을 계속 걸고 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미국은 지금 현재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상호관세 부과를 하는 목적으로 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 미국의 회계연도를 보게 되면 미국의 재정 총 수입은
4조 9,190억 달러, 총 지출은 6조 7,520억 달러로 미국의 재정적자 2014년 약 1조 8,4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00조 정도의 재정적자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재정을 해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대량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이 재정적자를 해소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될 요지가 매우 커지게 되면서 국민들의 부채 부담이 이자 압박으로 굉장히 증가될 수 있고, 기업들도 당연히 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투자가 감소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선거에서 굉장히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커지겠죠. 그리고 지금 부채 비율을 보게 돼도 2024년 GDP 대비 부채 비율 121%나 됩니다. 여러분들이 1억을 벌어도 1억 2천이 부채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채액이 25년 3월 5일 기준 36조 2,200억 달러, 약 5경 3,240조 원이나 됩니다. 작년에 4경이 넘었는데 지금은 5경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채를 어떻게 해소시켜야 됩니까? 그리고 도래되는, 만기가 도래되는 그 이자들을, 국채 이자들을 상환해 줘야 되는데 자금이 필요하겠죠. 자금이. 그럼 국채를 계속 발행하면 부채액은 계속 증가되는데 위험할 수 있겠죠. 따라서 관세를 대체해가지고 요 재정 적자를 해소시키는 원인으로 부과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그러면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 세금을 징수해서 세수 확보를 해서 해소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럼 민심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겠죠. 오히려 트럼프는 감세 정책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감세 정책. 법인세를 엄청나게 인하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건데, 따라서 지금 감세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세금을 징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외국에다가 돌려서 관세를 통해 대체하려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액은 6,850억 달러나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원이 되죠. 이 적자를 해소시켜야만 합니다. 재정적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른 국가에다가 관세를 통해 해소시키는 이런 세수 확보 차원에서 관세 부과가 시작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기 초반에 지금 트럼프의 이 정책,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 관세 정책을 초반에 그냥 터트려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물가가 더 상승되고 그리고 상품의 가격은 더 상승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다라는 인식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연준 파월 의장과 대립각이 굉장히 큰 건,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하고 있고 선거가 내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부채 부담을 낮춰야 되고 국민들,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야 또 경기가 부양되고 거기에 따라 또 선거에 이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겠죠.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기준금리를 인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세 차례나 연속 금리 동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립각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경기를 좀 더 악화시키고 경기 침체를 부각시키면서 안전자산인 미 채권으로 수요가 많이 유입될 수 있게끔 조성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미 채권의 금리가 하락하는 원인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트럼프 취임 2025년 1월 20일 이후부터 어떻습니까? 지금 초반부터 관세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터트렸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 경기 침체가 도래되는 거 아니야? 물가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세계적으로 무역망이 붕괴되면서 이제 모든 상품의 가치, 가격이 상승되고 고용이 감축되고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커지게끔 만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4.6%, 최고 4.8%였던 게 지금 4%까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안전자산이 미 채권에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채권 가격이 상승됐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한 거죠. 이런 원인을
저는 일거양득의 전략을 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원인들을 분석해 봤을 때 저는 지금 중간선거의 원인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은 2022년 금리 인상이 나온 이후부터 지속적인 달러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가 강세라는 얘기는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 수지 적자를 해소시키기 위해선 달러 강세를 약세로 전환시켜야만 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무역 적자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처럼 고환율 1470원, 정말 원화의 가치가 크게 절하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미 수출에 있어서 흑자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 반면에 달러 강세인 미국은 계속적으로 수출이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돼서 수출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환율을 조작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고환율이다 보니까 환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450원이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이 이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은행에 직접적으로 달러를 매입하면서 환율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이런 환율 조작을 조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24년 11월 달에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외환 보유고 중에 달러의 비중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입니다. 특히 중국이 가장 많은데 2018년 우리 일기 트럼프의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시기에 굉장히 위기감이 있었을 겁니다. 요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를 보더라도 그 이전에 여러 전쟁 사태를 보더라도 규제를 많이 했었죠, 미국이. 특히나 러시아 내에 있는 또 미국의 이 달러를 동결하는 여러 가지 이런 제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달러를 많이 보유하게 될 경우에 여러 제재들을 좀 피하고자 이런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미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팔고 오히려 안정적인 금을 좀 확보하는 그런 모양새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가장 많이 매각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일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화의 가치가 워낙 낮다 보니까 엔화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매각하고 달러를 매각하고 엔화를 좀 사들이는 그런 환율을 좀 조정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달러가 지속적으로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그래서 혹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미 국가의 부채가 5경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채권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 채권을 오히려 매각을 많이 하고 매입을 축소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게 되면 미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26년 중간선거에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매입하게끔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안 그러면 여러 제재들을 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따라서 무역 적자를 해소시키는 여러 가지의 원인들로 인해 이 달러 강세를 약세로 전환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원하고 있는데 미국 GDP의 70%가 소비에서 일어나지 수출에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국가로 전환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내 인건비는 비싸고 부동산 가격도 비싸니 인건비가 저렴하고 부동산 가격이 저렴한 동남아시아, 중국, 인도, 멕시코 이런 나라로 오프쇼어링, 아웃소싱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기지를 국외로 나가서 증설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자국 내로 생산기지를 다시 이동시켜서 리쇼어링, 인소싱을 하겠다라는 유도 목적이 담겨져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국 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소비가 촉진되면서 경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리쇼어링을 계속했을 땐 해외 국가, 특히 신흥 국가들의 성장을 돕는 데 역할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것들을 전부 다 자국 내로 끌어오면 자국의 일자리 그리고 성장이 좋아질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조업 부활을 원한 거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전국에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성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미국 내로 공장을 이전하게 될 경우에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들은 관세가 적용되지 않다. 그런 목적으로 제조업 부활을 원하고 있다. 우리 1기 트럼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2018년 그리고 19년 요 시기 때 대부분 뭐 철강, 알루미늄에 이제 보편적 관세가 부과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표적으로 25% 고율 관세를 부과했었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완제품이 미국으로 들어가면 25% 부과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인접되어 있는 국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국가에 오히려 중국의 중간재들이 그 지역 일대 공장으로 수출이 되고 거기서 완제품이 돼서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해서 이제 미국에다가 수출을 많이 했죠. 그렇게 우회해서 수출을 하고 이 관세를 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우회 국가까지 엄청난 높은 고율 관세를 적용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규제를 강화시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중국의 원자재, 중간재에 대한 부분도 제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래서 중국산 원자재 그리고 중간재다 그러면 들어오는 그 상품들 거기서 만들어지건 안 만들어지건 무조건 중국산은 무조건 관세,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관세가 발효가 되면 경기 침체가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가 되면 가격 인상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기 트럼프 때 미중 무역 전쟁, 그 시기에는 사실 소수의 국가도 관세가 적용됐지만 대표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해서 관세를 했었죠. 근데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 전 세계 대부분이 디플레이션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거의 물가가 완전히 둔화된 상황이었고 소비를 하지 않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에 수출을 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면 되겠지만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둔화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마진율을 조금 더 포기하고 조금 저렴하게 미국에다가 공급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국가가 전부 다 보편적 관세 10%씩 적용이 된 상황이고 또 개별 국가마다 상호 관세가 적용된 상황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의 모든 상품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1기 트럼프 때와 다르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계속 재발되고 발생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원자재 가격도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고 인건비도 상승되고 여러 가지의 상품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고 수출이 자연스럽게 감소가 되고 그렇다면 가격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 나라마다 상호 관세율이 전부 다 다릅니다. 상호 관세율이 낮은 나라들은 수출 경쟁력이 그나마 높은 나라보다 좋은 상황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라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액을 낮춰서 팔면 되겠지만 지금 물가가 높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을 낮춰서 마진을 포기해서 상품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상품에 이 관세를 전부 다 적용시켜서 가격 인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경쟁력이 떨어져서 매출이 감소되고 또 매출이 감소되면 기업들의 투자는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미국의 첨단 산업 주요 수출 국가인데 특히나 뭐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에도 똑같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인데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설비 투자, R&D 투자는 전부 다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용 감축이 일어나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소비가 악화되는 상황에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4월 2일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발표한 시점의 상호 관세율입니다. 자, 40%가 넘어가는 나라를 한번 보게 되면 자, 46% 베트남 46%를 부과하는 겁니다. 미국에 들어가는
이 관세, 수출품에는 관세 46%를 부과하겠다. 엄청나죠? 그리고 49% 캄보디아 49%, 또 요 어디죠? 스리랑카 44%를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미얀마 44%, 또 마드가스카르라고 해서 아프리카 남부의 섬입니다. 47%, 또 라오스 48%, 전부 다 동남아시아 쪽에 48%, 40%가 넘어가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과 인접되어 있는 우회 국가들에게 전부 다 높은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30%의 수준을 보게 돼도 대만 32%, 그리고 태국 36%,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렴한 국가들. 그리고 방글라데시 37%, 또 남아공 30%, 이렇게 되고 있죠. 또 여기에 세르비아 37%, 이렇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면 중국과 인접되어 있는, 또는 인건비가 저렴한, 생산기지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게 높은 고율 관세를 적용하죠. 그래야지만 그 나라에 있는 기업들의 생산기지를 미국 내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34%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존의 20%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중국은 54%의 상호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호관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봤더니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산출을 해버렸습니다. 자, 무역적자의 수입액을 나눠서 나온 이 상호관세율을 백분율로 나타나고, 여기에 절반으로 실제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무역적자 660억 달러, 수입액 1310억 달러, 이게 0.502가 나오는데 백분율이면 50.2%죠. 여기에 절반, 25%를 우리나라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세율을 인하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높은 관세를 적용시키고 각국의 나라들이 이 관세율을 낮추는 조건에서 아마 협의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관세율을 낮추는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미 수출액을 감소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수출액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선 수입액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수입액이 낮아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상호 관세율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그리고 이 수출 국가에서 수출을 미국에다가 많이 안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크게 둔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만 관세율이 낮아지게 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결국엔 우리나라 관세를 많이 해서 기업이 어려워지고 경제 성장이 어렵다든지, 또는 수출을 좀 축소시켜서 우리나라 경제가 둔화된다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굉장히 악화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의 적자국에 우회로 수출을 하게 될 경우에 세컨더리 제재가 나올 가능성이 클 수 있다. 그리고 국외의 산업기지를 결국엔 이동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에서 미국에 수출하면 25%,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습니까? 동남아시아에 공장이 많이 있죠. 거기서 나오는 건 관세가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 내로 이동시키게끔 유도를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비용도 크게 발생되고, 비용이 크게 발생되면 자연스럽게 기업 실적은 둔화되고 성장이 저하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미 수입액을 증가시키면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 수입액, 우리나라 수입액은 미국으로 치면 수출액이죠. 그럼 미국은 수출액이 증가된다라고 한다면 관세율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미국의 수입품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미국 수입액과 경쟁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익이 계속 감소될 거고,
수입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겠죠. 그럼 내수가 지속적으로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관세율을 낮추려면 어떻게 하든 간에 전부 다 경기 침체,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구조로 진행되게 되는 거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이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수입액을 낮춘다든지 또는 본인의 수출을 증가시켜서 이 무역 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는 이런 구조를 가게 될 거고 26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시 이 관세율을 인하하는 협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요 지역별 수출을 보게 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의 비중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19.5%. 그 다음이 미국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전체적으로 보면 16.8%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 수출하는 것보다 미국에 수출하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국가들, 유럽 국가들, 남미 국가들을 보게 되면 정말 굉장히 적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는 미국, 중국에 가장 큰 영향을 보고 있다. 반대로 수입하는 국가를 보게 되면 중국의 22%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안 전체가 12.5%인데 중국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미국도 11.6%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수입의 비중을 높이고 또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비중은 축소시켜야만 하겠죠. 자, 유럽에 수입하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뭐 대부분 10%도 안 됩니다. EU는 10%밖에 안 되죠. 그래서 뭐 한 자리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에 수입하는 비중이 많다. 무역 수지를 보게 되면 무역 수지 적자,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이 가장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아시안 내 흑자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470억 달러. 그죠? 470억. 그리고 베트남도 27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이죠. 베트남도.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장이 가장 소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의 땅은 미국이죠. 미국이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수요의 3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미국이. 그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수출을 계속 증대해야만 하는데 이제는 거꾸로 수출을 축소시켜야 되고 오히려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국가로 전개가 전환이 된 겁니다. 자, 유럽 국가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마이너스고 무역 수지 흑자액이 크지 않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남미도 마찬가지고요. 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의 영향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지금 다른 나라 국가들만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수요가 감소되는 영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미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서 수요가 한 2년 넘게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모든 국가의 보편적 관세,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오는 이제 수입 물품들은 가격이 엄청나게 높게 인상이 돼서 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 자국 내에 생산한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중간재들이 중국산 이렇게 외국산들이 많이 중간재로 들어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국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도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내에 이 국민들도 마찬가지 이 높은 이 물가 상승과 또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요가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나 보복관세 글로벌 교육 둔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지금도 중국도 마찬가지 보복관세로 34% 동일하게 보복관세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순간 어땠습니까? 트럼프가 자기는 50% 추가 관세를 하겠다. 그래서 총 104% 부과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EU도 마찬가지 뭐 50%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뭐 얘기를 하니 트럼프도 그렇다면 그 이상 본인들도 보복 관세를 하겠다. 그래서 이게 거의 치킨 게임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복 관세가
이 글로벌 교육 둔화를 하게 되면서 무역량 감소, 공급망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주요 상품이 농산물, 대두, 옥수수 이런 것들이 있고 자동차, 전기차, 또 항공기 이런 수출이 부진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의 생산의 70%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완제품, 특히 뭐 통신기기 또는 뭐 애플 같은 뭐 전화기, 노트북 뭐 이런 전자기기 뭐 아니면 국방산업, 뭐 미사일 이런 곳에 다 히토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투기. 그래서 미국도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클 수 있다. 그래서 치킨 게임으로 가면 미국도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자재, 중간재, 완제품 모든 가격들이 상승이 되면 교육 둔화가 되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되면서 기업 실적 악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전자산을 선호하게끔 만들게 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의 비중을 높이거나 현금을 들고 있는 개념이거나 아니면 금을 사거나 은을 사거나 이런 개념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 비트코인 또는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구매력이 저하되면서 수요가 감소되면서 하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동산도 30%가 투자 수요가 들어간 시장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죠. 또 가계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들어간 시장이죠. 굉장히 위험한 시장입니다. 앞으로 이 중금리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거고 그리고 이 중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연체율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연체율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금융권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죠.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고 그죠? 대출 금리가 가상금리 상승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큰 폭으로 인하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 중금리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면 이 버틸 수 있는 수요가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우리가 예상했던 코로나가 나왔던 그 시기 2%대 그 금리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1%대 2%대 금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아직도 4%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이 중금리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득,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면서 대출 규제까지 본격화되면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탄핵 정국이 끝났고 다시 대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예상으로는 6월 3일로 예상하고 있는데 자, 근데 중요한 게 대선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미 지금 부동산 시장은 무질서한 시장이기 때문에 누가 잡아줄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튀어서 사람들이 막 집을 사기도 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투자도 하고 투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전개되어 왔던 시장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이 다시 질서가 확립되는 대선이 돼서 이제 대통령이 선거가 된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노선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집권한 것처럼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선반영돼서 주식시장, 부동산 가격 시장이 상승한 것처럼 지금도 선반영돼서 올라간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시장이 급변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집권하게 되면 시장의 노선이 확실히 확립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이 확립된 정책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변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거다. 지금 코스닥 지수를 보게 돼도 고점이 939선에 651선까지 큰 폭으로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상호관세가 본격화되던 시절 마이너스 5%까지 하락, 코스피도 마이너스 5% 하락, 그리고 다우지수 마이너스 5% 하락, S&P 500 마이너스 5% 하락. 이게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샀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주식을 계속 샀죠. 근데 큰 폭으로 폭락했다. 나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5.82% 하락.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그 QQQ ETF도 마찬가지 4.26% 하락. 제가 매도하고 적당히 익절을 했을 때 그럼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나오는 건데 욕심 때문에
계속 무리하게 돈을 넣고 투자를 하고 물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는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도 4.6% 하락, 그리고 테슬라 6.77% 하락,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리고 홍콩 항세 지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3% 하락, 대만 마이너스 9.7% 하락, 중국 상해 마이너스 7.34% 하락, 호주 마이너스 4.12% 하락, 일본 마이너스 7.83%, 유로 스톡스 마이너스 4.55%, 독일 마이너스 4.95%, 프랑스 4.26%, 전부 다 지금 큰 폭으로 모든 증시들이 하락한 시점이고, 이런 것들이 시장이 전부 다 선반영됐고 실물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되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원달러 대비 환율도 폭등했죠. 오히려 국내 정치적 이슈 탄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477원 가장 높은 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오게 됐죠. 제가 1,500원 수준까지 올라간다라고 꾸준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적 이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대외 경제적 이슈가 시장을 크게 지배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이 나온다라고 한들 지금 경제 상황이, 국내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데 대외적 경제 상황은 더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앞으로 더 커진 상황에서 이 경제적 리스크가 계속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다. 따라서 관세가 발효가 되는 이런 시점에 앞으로 자산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위와 같은 상황에 따라서 더 크게 발생될 요지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대응이 늦습니다.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도래되기 전에 항상 제가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실제로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서 시장 장세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지고 앞으로 찾아오는 건 경기 침체, 내수 침체가 동반된 대세 하락이 2025년부터 본격화된다라고 꾸준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